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치적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연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입니다. 엊그제도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에 아직도 장미꽃이 피어 있더군요. 특히 입구의 왼쪽에 피어 있는 장미꽃들 한 10송이 정도 피어 있는데요. 아름다웠습니다. 국회도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많은 국제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회의도 제가 갔는데요. 대부분의 회의들은 미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다시 말해서 공장과 또 다양한 그런 유통산업들이 발전됐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고요. 그러면서도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다양한 영역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역시 문제는 정치야 라는 생각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맞서서 싸울 때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사회의 재화가 분배되고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면, 외교가 엉망이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도 살리고 또 정치도 살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국회의 모습은 그러나 아직도 볼썽사납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다 아무런 성과 없이 정말로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국회 1년 농사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때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온 상임위마다 또 대정부 질문 내용마다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딱 두 단어였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미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외교통상이, 교육이, 과학기술이 모든 상임위마다 노동을 다뤄야 될 환경노동위 전 상임위가 전부 조국 얘기만 나왔습니다. 아니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회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정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노동 문제 과연 개선의 기미는 보이는지, 청년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중국에서 황사, 미세먼지, 새로운 질병들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져야 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조국 타령하다가 국정감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예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실정도 짚고 새로운 질병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관행들, 새로운 노동 문제 이런 문제를 짚어주면서 교육에서 왜 부모들이 좌절하는지 교육 입시 제도의 문제점들 제대로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여당, 발목만 잡는 장외로 나가는 보이콧 야당 이것이 결합돼서 정치는 제 할 일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갔던 국제회의 아시아 미래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발제한 연사가 제레미 리프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의 경제학자지만 여러 가지 이 대중연설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특히 유럽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나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이슈들이
우리 지구촌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이런 기후변화 상황들에 의해서 지구가 사실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성장의 기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들,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구촌은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왜 지구촌이 이런 상황에 와 있는가? 그동안의 제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무분별한 공장화, 팽창화, 그리고 핵이라든가 다양한 화석연료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지구는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구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지구촌은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평적 소통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전까지 탄소 기반에서 문명했던 제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버추얼,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적응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제대로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새로운 그런 신생 에너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운송수단들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인터넷 문명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여러 가지의 소통의 기능들,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의 언론기관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급격하게 하락하고 SNS와 유튜브의 동영상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기존의 미디어들, 우리 사회의 정부기관 모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더할 나위 없죠. 법안 만들려고 헌법기관으로 뽑아놓고 월급 주고 온갖 특혜와 특권 줬더니 길거리 나가서 국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6,000건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21,000건 조금 넘는 그런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16,000건이 지금 계류 상태입니다. 책상 속에서 먼지를 풀풀 쌓인 채 이런 법안들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 처리될까요?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안 할까요? 내가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이념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회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나요?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요. 설득 못하는 무능, 여당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들, 여당의 책임입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 무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받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국회 보이콧이 일상화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걸핏하면 장외로 나갑니다. 그 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삭발하고 거의 조폭처럼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아침 정당 회의가 삭발한 그 조폭들 회의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시간에 빨리 회의 들어가서 법안 심사하고 의결하고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행정부가 일하고 사법부도 함께 일하면서 입법부, 사법부가 들어가는 삼권의 시스템,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에서 막혀 있습니다. 무능한 여당, 그리고 발목만 잡고 길거리로만 튀어나가는 발목 야당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6개월 후에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소한도 4, 5개월 동안은 대한민국 정치와 각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두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여야 대결할 겁니다. 아까 제레미 리프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시대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일극주의, 양극주의에서 다극주의로 변했고요.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중심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전에 수많았던 그런 지구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만들고 어떤 조회수는 수십억, 수백억 조회를 합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던 싸이는 불과 2달 만에 30억 조회를 이룩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 BTS 방탄소년단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은 내놓는 노래마다 수억 뷰에서 수십억 뷰를 지금 기록할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수한 예술가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지적 노동자들의 활동이 세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포츠 스타들 어떻습니까?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야구의 유현진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곳곳에서 세계를 빛내는 인재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후진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불과 2 내지 3%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 중 가장 불신이 높은 매체가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석고 대지하고 국민들께 빌어도 시원찮을 이 시점에 이제는 총선을 겨냥해서 비난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X표를 긋고 야유를 하고 이렇게 저급하고 추한 국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국회도 그런 국회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욕설하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나가고 있는 이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가서 악수하자고 그랬는데 외면하고 도망가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할 것 있을 때 정식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거기에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급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들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대통령도 최소한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 투쟁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천적으로 다 부정합니다. 그것도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던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방해하고 패스트트랙 사건 때 어땠습니까? 불법, 폭력, 감금, 그리고 기물파손 뭔가 실정법을 다 파괴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면서도 지금 검찰 출석, 경찰 출석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총선 때 저는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문국현 전 유황킴벌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기업의 수명이 90년이었답니다. 지금 2019년, 18년 지금 기업 수명이 한 기업이 세워지면 기업이 망할 때까지 대략 90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년입니다. 기업이 세워졌는데 12년밖에 가지 못한답니다.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모여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또 잘못하는 기업들 당연히 처벌해야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가 지배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가 이제 공유 경제로 함께 만드는 그런 경제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지구촌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세계 경제 각국을 따져본다면 선진국은 성장률이 1%대에 멈춰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내년에 아마 1%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1%대 후반으로요. 지금 2%대지만 그것도 아슬아슬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치권이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금 빅데이터 3법 책상 안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법안들, 기업의 활력을 찾고 노동계의 이슈를 해결하고 학교 제대 문제점을 바꾸는 것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립유치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비리와 불법들, 아니 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유치원 원장이 자기의 고급 밍크 목도리를 사고 자기 사적인 돈으로 왜 그걸 쓰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막아야 될 법을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가로막는
무능 정치, 발목 정치, 길거리 정치 벗어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다한다면, 그리고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다면 석사가이라. 정말로 제대로 된 군자,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친다면 그날 저녁에 죽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그날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자님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쾌쾌묵은 옛날 얘기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면 그걸로 소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적 우리가 함자성어,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많이 외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주마가편의 시대다.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해 채찍질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못하는 곳에는 지원과 배려, 비판, 이것 견제, 감시하면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잘하는 곳은 더욱더 성취 동기를 부여해주는 모티베이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점을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의 사자성어입니다. 봉산궤도의 우수가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산궤도, 봉산, 산을 만나면 궤도, 길을 연다.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산을 뚫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름길을 찾든지 우회길을 찾든지 길을 만들어야 되죠. 봉산궤도입니다. 우수가교입니다. 자,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를 놓고 거침없이 길을 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산궤도 우수가교, 그리고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들, 지금 위기 상황은 심화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의 위기가 심화되어 있고요. 저성장의 위기 심화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외교상의 위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 또 이 기회에 북미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미국의 트럼프 정권,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 저 무도한 아베 정권이 있습니다. 또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편의 시를, 짧은 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시는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입니다.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의 아름다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가을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잎, 두 잎, 나뭇잎,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현 시인의 시 너무 좋죠. 서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을 날들, 햇빛에 빛나는 낙엽들의 낙조까지 겹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정감의 의미, 이 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고민했던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를 또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칩니다. 이 삶의 거침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 공자의 생활난이라는, 김수영 시인이
1945년에 첫 번째 시를 썼고요. 4년 만인 1949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두 번째 시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생활란. 김수영.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니 그것은 작전 길을 거시기에 어려웠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하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시입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한 시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죽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님의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이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과 함께 겹치는 부분입니다. 공자의 생활관입니다. 시인의 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렵고 험난한 지식과 감성, 구도의 길에 마침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고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독재의 부스러기, 독재에 부역했던 이들,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대상자들이 도리어 국민을 우롱하고 마치 국민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검찰의 행태도 어떻습니까? 강압수사, 인권을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그런 먼지떨이 수사, 잘못된 권력들을 바꿔야 됩니다. 젊은 정치인들, 젊은 검사들 스스로 자성하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개혁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정치, 발목정치, 길거리 정치, 부패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꼭 바뀔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